자, 지방직 시험들 잘 보셨습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치른 지방직 경제학 기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기로 할게요. 올해 시험에서는 미시경제학이 9문제가 출제가 됐고, 미시경제학이 9문제, 거시경제학이 8문제, 그 다음에 국제경제학이 3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출제 빈도는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전 범위에 걸쳐 출제됐어요. 전 범위에 걸쳐 출제됐고, 그 계산 문제는 몇 개가 출제가 됐습니까? 자, 계산 문제는 7문항이 출제가 됐어요. 계산 문제는 7문항. 보통 8문항, 9문항 정도 출제될 때가 많았는데 올해는 한두 문항 정도 적은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 전반적인 문제 수준은 제가 볼 때 작년보다 훨씬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거의 다 맞거나 한 개 정도 틀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물론 올해 시험에는 비용 편익 분석에 관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비용 편익 분석은 사실은 경제학 원론을 벗어나는 내용이에요. 비용 편익 분석의 경제학 원론을 벗어나는 내용인데 보통 이제 경제학과 고급 과목인 재정학이란 과목에서 다루게 됩니다. 근데 이 비용 편익 분석은 공공사업의 투자, 공공투자안 있죠. 이거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기법인데 사실은 우리 투자함수론에서 공부한 내용과 일부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대부분의 친구들은 우리 투자함수론에서 배웠던 내용을 응용하면 답을 찾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거의 대부분 다 맞출 수 있었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 수준은 예년보다는 훨씬 낮은 편에 속한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 좋은 점수를 얻었을 것 같고 설명할 것도 사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1번 국내 총생산 GDP에 포함되는 것은 빵의 재료로 사용된 밀가루의 가치. GDP에는 뭐만 들어갑니까? 최종 생산물만 들어가죠. 그러니까 중간재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빵의 재료로 사용된 밀가루의 가치, 중간 생산물이죠. GDP에 들어가지 않아. 두 번째, 가정 주부의 가사 노동에 대한 가치. 주부의 가사 서비스의 가치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죠. GDP에 들어가지 않아요. 주택 소유주에게 지급되는 임대료, 이건 뭔가요? 이거는 최종 생산물, 주거 서비스 생산액을 나타내는 거죠. 이건 GDP에 들어가고, 지하경제에서 거래되는 재화의 판매액, 지하경제는 세금 신고 안 한 부분인데 이건 당연히 공식 통계에 안 잡히겠죠. GDP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럼 GDP에 들어가는 거는 3번일 테고, 2번 실업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아닌 것은 고용 정보를 고시하는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직업훈련학원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실업자에게 실업급여 지급한다. 대규모 고용 박람회 개최한다. 이 중에 실업을 줄이기 위한 정책 아닌 거 뭐죠? 3번이에요. 실업급여가 지급되면 어때? 일자리를 잘 찾지 않겠죠. 일자리 찾는 신용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에는 노동자들이 일자리 찾는 신용만 하고 실제로 일자리를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오히려 실업률이 높아지겠죠. 실업이 더 늘어나요. 그래서 3번이 답일 테고, 3번 경기 침체 상황에서 정부 또는 중앙은행이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정책이 아닌 것은 정부 지출 증가, 총수요 증가겠죠. 총수요 증가. 조세가 감면되면 조세가 감면되면 민간의 가처분 소득 증가하고 소비 증가하니까 총수요가 증가할 테고, 공개시장에서 국채를 매각한다.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서 국채를 매각하면 매각 대금이 중앙은행으로 들어가죠. 통화량이 감소해요. 긴축금융정책, 이거는 오히려 경기를 더 위축시킬 겁니다. 3번 틀렸고, 지급준비율이 낮아지게 되면 통화승수가 커지고 통화량 증가하고 총수요 증가하겠죠. 경기 확장을 위한 정책, 확대적인 금융정책이에요. 그러니까 3번이 답이겠네요. 나머지는 보기 1번하고 2번은 확대 재정정책, 보기 4번은 확대 금융정책, 보기 3은 긴축 금융정책. 그러니까 답이 3번일 테고, 4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옳은 진술은 유일한 생산 요소인 노동을 투입할 때 갑국은 하루에 1인당 X의 3개 또는 Y제 6개를 만들 수 있으며
월국은 하루에 1인당 X에 3개 또는 Y제 8개 만들 수 있다. 이때 절대 우위 비교율 물어봤네요. 그럼 한번 따져봅시다. 한번 따져보면 자, 노동자 한 명이 생산을 낼 수 있는 재화 생산량을 봅시다. 재화 생산량을 보면 자, 갑국하고 월국이 있어. 갑국하고 월국이 있는데 갑국 노동자는 하루에 X에 몇 개? X에 만들면 3개, Y제 만들면 몇 개? Y제 만들면 6개를 만들 수 있어. 월국 노동자는 하루에 X제 만들면 3개, Y제 만들면 8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절대 우위는 어때? 지금 X는 갑국 노동자 한 명도 하루에 X 한 개 만들 수 있고, 월국 노동자 한 명도 갑국 노동자 한 명은 하루에 X에 3개 만들 수 있고, 월국 노동자 한 명도 X에 3개 만들 수 있으니까 X제 생산이 있으나 어떤 나라도 절대 우위가 없어요. 그쵸? X제 생산에는 어떤 나라도 절대 우위가 없다. Y제는 어때? 갑국 노동자 한 명은 하루에 Y제 6개 만들 수 있고, 월국 노동자 한 명은 8개 만들 수 있죠. 누가 더 많이 만들어? 월국 노동자가 더 많이 만들어. 그러니까 자, Y제 생산에는 누가 절대 우위가 있어? 월국이 절대 우위가 있죠. 자, 보기 1번. 갑국은 X 생산에 절대 우위를 갖고 있다. 틀렸죠? 왜냐하면 X 생산에는 누구도 절대 우위가 없어요. 자, 보기 3번. 월국은 X 생산에 절대 우위 가지고 있다. 이것도 틀렸죠. 왜냐하면 누구도 절대 우위 없으니까. 비교 우위를 따져봐야 되는데 각국은 어떤 재화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나요? 기회 비용이 낮은 재화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죠. 자, 기회 비용 한번 따져봅시다. 기회 비용 한번 따져보면 자, 갑국의 X 생산의 기회 비용은 얼마예요? 갑국 노동자는 하루에 X 3개 만들 수도 있고 YG 6개 만들 수도 있어. X 3개 만들려면 YG 몇 개 포기해야 돼? 6개 포기해야 돼. 그러니까 X 1개 만들려면 YG 2개 포기해야 됩니다. 자, YG 생산의 기회비용은 X 생산의 기회비용은 역수죠. 역수. 그러니까 얼마예요? 0.5 이렇게 될 거고. 자, 월국은 어때? 월국 노동자 한 명은 하루에 X 만들면 3개 만들 수 있고 Y제 만들면 8개 만들 수 있어. 그럼 X 3개 만들면 Y제 8개를 포기해야 돼. X 1개 만들려면 Y제 몇 개? 3분의 8만큼 포기하면 되겠죠? 3분의 8만큼 포기하면 돼. 3분의 8이 얼마예요? 자, 8, 3, 24 87이 56 0.37 뭐 대충 그쯤 되겠죠? 0.37 이쯤 될 거고, 그 다음에 YG 생산의 기회비용은 요게 8분의 3, 요게 0.37이죠? 0.37, 그쵸? 0.37이고 3분의 8은 얼마예요? 8 나누기 3, 8 나누기 3 하면 3이 6, 3, 6, 18 3, 6, 18, 2.67. 자, 그럼 기회비용 봅시다. 기회비용 보면 X 생산의 기회비용은 누가 더 낮아? X 생산의 기회비용은 갑국이 더 낮아요. YG 생산의 기회비용은 어디가 더 낮아? 월국이 더 낮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 누가 X 생산에 비교가 있어? 갑국이 비교가 있고 월국이 YG 생산에 비교가 있다. 자, 그러니까 2번 틀렸죠. 갑국은 어떤 재화? X 생산에 비교를 갖고 있으니까 2번 틀렸고, 월국은 YG 생산에 비교를 갖고 있다. 4번이 답이겠네요. 굉장히 단순한 문제예요. 그렇죠? 단순히 절대 우위 비교율이 따지는 거니까 굉장히 간단한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맞췄을 것 같아요. 자, 5번 시장 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순수 공공재는 소비일소 경합성과 배제 불가능성이 존재하여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된다. 공공재의 특징이 뭐예요? 공공재의 특징 비경합성하고 비배제성이죠. 공공재의 특징 비경합성하고 비배제성. 그러니까 1번이 틀렸네요.
순수 공공재는 소비일수 경합성이 아니고 비경합성과 배제 불가능성이 있는 거죠. 1번 틀렸고. 자, 2번. 시장 실패가 발생하면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 시장 실패의 원인 중 하나인 외부 효과의 사례로는 환경오염 문제를 들 수 있다. 긍정적인 외부 효과는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긍정적인 외부성, 부정적인 외부성 할 것 없이 외부성은 전부 시장 실패의 요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1번이 답일 테고. 자, 6번. 요게 경제학 원론의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이긴 한데 사실은 2년 전인가도 비용 편익 분석에 관한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지방직에서. 그러니까 비용 편익 분석은 조금 공부해 두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공공사업의 비용 편익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편익 비용 비율이 1보다 클 때 해당 공공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한다. 이건 잘 모른다고 합시다. 자, 내부 수익률이 0보다 클 때 해당 공공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한다. 우리 내부 수익률법하고 현재 가치법 어디에서 투자함수론에서 공부했잖아. 그럼 현재 가치법. 자, 현재 가치법은 순편익의 현재 가치, net present value, 그쵸? 투자할 때 비용 편익 분석은 공공 투자 분석하는 거니까. 자, 순편익의 현재 가치, 순편익의 현재 가치는 자, 편익의 현재 가치에서 못 뺀 거. 편익의 현재 가치에서 비용의 현재 가치 뺀 거, 그쵸? 비용의 현재 가치 뺀 거. 이게 순편익의 현재 가치. 자, 어떤 공공사업을 할 때 편익의 현재 가치가 비용의 현재 가치보다 크면 어때? 그러면 순편익이 0보다 크잖아. 공공사업 하는 게 낫겠죠. 그럼 투자함수론에서 순편익의 현재 가치는 자, 투자했을 때 현재 가치에서 투자 비용 뺀 거. 이건 뭐라고? 편익의 현재 가치. 이건 투자 비용, 비용의 현재 가치. 이게 0보다 클 때 공공사업은 타당성을 갖는다.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법. 우리 투자함수론 이야기할 때 내부 수익률 뭐 있죠? 투자함수론 이야기할 때 자, 내부 수익률 잠깐 이야기해보면 우리 투자함수론 이야기할 때 투자 비용하고 투자로부터는 수입의 현재 가치가 같도록 만들어준 특정한 할인율. 투자 비용이 10원이에요. 그럼 투자하면 1년 뒤에 R1, 2년 뒤에 R2, N년 뒤에 RN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 RN의 수입을 얻을 수 있어. 그럼 1년 뒤에 얻는 수입 현재 가치로 나타내려면 1 플러스 R로 나눠주면 되고 2년 뒤에 얻는 수입 1 플러스 R의 제곱으로 나눠주면 되고 N년 뒤에 얻는 수입 1 플러스 R의 N승으로 나눠주면 돼. 이거 다 더한 거 현재 가치 아니야, 그쵸? 자, 투자의 현재 가치 이게 같도록 만들어준 특정한 할인율. 예를 들어서 M이라고 썼습니다. 우리 투자함수론 이야기할 때 M이라고 썼어. 자, 요게 이퀄이 성립하게끔 만들어주는 M값, 이게 뭐라고? 내부 수익률. 그럼 투자 비용하고 투자로부터는 수입의 현재 가치가 같도록 만들어준 할인율인데 의미는 뭐예요? 이런 예를 들어보자. 내가 1,000만 원 들여서 라면집 차리면 1년 뒤에 1,200만 원 벌 수 있다. 설명을 간단히 하기 위해서 라면집은 1년만 존속한다 라고 가정하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투자 비용하고 투자로부터는 수입의 현재 가치가 같도록 만들어준 특정한 할인율. 이거 얼마예요? 0.2죠. 그럼 0.2란 숫자의 의미는 뭡니까? 제가 1,000만 원 들여가지고 라면집 차리면 1년 뒤에 얼마? 1년 뒤에 1,200만 원 번다. 그럼 제가 생각하는 예상 수익률이 몇 퍼센트? 20%예요. 제가 생각하는 예상 수익률이 20%입니다. 그럼 민간 투자 설명할 때 내부 수익률은 뭐죠? 기업가의 예상 수익률. 공공투자의 내부 수익률은 공공투자의 예상 수익률. 그럼 이게 0.2야. 내부 수익률 0.2예요. 그럼 라면집 차릴까 말까? 이게 0보다 크면 차립니까? 아니죠. 이것만 갖고 알 수 없어. 뭐하고 비교해야 돼? 이자율하고 비교해야 돼. 이자율이 10%면 어때? 10% 이자율로 돈 빌릴 수 있다. 10% 이자율로 돈 빌려가지고 투자하면 몇 프로 수익 내요? 20% 수익 내죠. 투자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자율이 30%라 그러면 어때? 30% 이자율로 돈 빌려가지고 투자하면 어때? 30% 이자율로 돈 빌려가지고 투자하면 20% 수익밖에 못 내. 투자 안 하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결국 언제 투자가 이루어져? 내부 수익률이 이자율보다 높을 때.
그러면 자, 내부 수익률법에 의하면 보기 2번 내부 수익률이 0보다 클 때 공공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합니까? 아니죠. 내부 수익률, 공공투자의 예상 수익률이 뭐보다 높아야 돼? 이자율보다 높아야 돼. 이때 이자율을 사회적 할인율이라고 말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법, 그래서 민간 투자 생각하셔야 됩니다. 민간 투자할 때도 언제 투자가 이루어져? 내부 수익률이 뭐보다 높을 때, 이자율보다 높을 때. 공공투자의 경우도 내부 수익률이 뭐보다 높을 때, 이자율 혹은 사회적 할인율보다 높을 때 투자가 이루어져.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 투자 함수론에서 공부한 거를 약간만 응용한다 해도 2번이 답이다라는 거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기 3번. 순편익의 현재 가치가 0보다 클 때 해당 공공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한다. 맞죠? 편익의 현재 가치에서 비용의 현재 가치 뺀 거. 이게 0보다 크면 타당성을 갖겠죠. 맞고. 그럼 보기 1번. 편익 비용 비율이 1보다 클 때 해당 공공사업은 경제적 타당성 확보한다. 편익 비용 비율. 이걸 보통 BC 비율이라고 이야기해요. BC 비율. 그럼 편익 비용 비율은 뭐냐? 편익의 현재 가치. 편익의 현재 가치 나누기. 편익의 현재 가치 나누기. 비용의 현재 가치. 이게 편익 비용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보다 크다는 말은 뭐예요? 1보다 크다는 말은 결국 편익의 현재 가치가 더 크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타당성 같겠죠. 그 BC 비율이 1보다 크면 순편익의 현재 가치도 0보다 커지게 되고 타당성을 가져요. 자, 공공사업의 편익은 직접 편익과 간접 편익으로 구분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수력발전소를 건설했어. 수력발전소 건설해가지고 전기 생산이 증가했다. 뭐죠? 직접적인 편익. 그러니까 공공사업의 주된 목적과 관련해서 생기는 편익을 직접 편익, 간접 편익은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편익. 그럼 수력발전소 건설했더니 홍수가 조절돼가지고 하류에 홍수가 안 나. 하류에서 쌀 생산량 증가했다. 이게 뭐죠? 간접 편익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편익은 공공사업의 주된 목적과 관련해서 생기는 편익, 간접 편익은 부수적인 편익,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7번. 거시 경제 변수를 유량 변수와 저량 변수로 구분할 때 저량 변수에 해당되는 것은 이것도 점수 주기 위한 문제네요. 소득. 소득은 뭐죠? 소득 예를 들어서 월급 300만 원. 그렇죠. 월급 한 달 기간 명시해야 되고 연봉 7천만 원 1년 기간 명시해야 되죠. 소득은 당연히 유량이고 실업자 수 현재 시점에서 놀고 있는 사람의 수 잴 수 있죠. 이건 일정 시점에 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량이고 경상수지가 100억 달러 흑자이다. 경상수지가 100억 달러 흑자, 한 달에 100억 달러 혹은 1년에 100억 달러 기간 명시해야 되고 순수출, 올해 순수출이 6천억 달러이다. 올해 기간을 명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2번이 답이겠네요. 7번은 점수 주기 위한 문제 같아요. 8번. 재정의 자동 안정화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정 당국이 의도적으로 정책에 개입하지 않더라도 경기 안정화에 기여한다. 자동 안정화 장치의 예로 소득세와 실업보험이 있다. 정부의 재정 지출은 자동 안정화 장치에 포함된다. 재정 지출은 정책 당국자가 판단해서 늘리는 지출, 이게 재정 지출이죠. 이거 가만 냅두면 증가하는 건가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자동 안정화 장치하고 관계없는 거고 소득 증가에 따라 세율이 높아질수록 자동 안정화 장치는 더욱 강력하게 나타난다. 당연하죠. 자, 그럼 경기가 좋아져. 경기가 좋아지면 소득이 증가하죠. 소득이 증가하는데 세율이 높을수록 어때? 소득 증가하면 세금 더 많이 걷어 경기 과열을 더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겠죠. 그래서 8번도 누구나 다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9번. X에 대한 수요함수는 Q는 100-P이고 X의 평균 비용과 한계 비용은 40으로 동일하다. X제 시장이 독점일 때 독점 생산자의 가격과 생산량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풀어본 거죠. 독점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이 독점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이 P는 100-Q P는
100 마이너스 Q. 한계 수익은요. 한계 수익 곡선은 수요 곡선하고 절편은 똑같고 기울기는 2배. 100 마이너스 2Q. 한계 비용이 얼마? 한계 비용은 40. 그쵸? 독점 기업 어디에 생산할까? MR 이퀄 MC점에서. MR 이퀄 MC로 놓으면 자, MR 이퀄 MC로 놓으면 100 마이너스 2Q는 40, 2Q는 60, Q 이퀄 30, Q 이퀄 30 어디다 대입하자? 수렴세 대입하자. B 이퀄 70. 이것도 누구나 다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10번도 자, 10번도 전형적인 문제예요. 그쵸? 자, 그래서 10번도 전형적인 문제 같은데, 어느 독점 기업은 엑셀 생산하기 위해 공장 2곳을 운영하고 있고 제1공장과 제2공장의 한계 비용 함수가 주어져 있네요. 자, 제1공장의 한계 비용 함수 MC1은 뭐예요? MC1은 100 플러스 4Q1, 100 플러스 4Q1. 제2공장의 한계 비용 MC2는 180 플러스 2Q2, 180 플러스 2Q2 이와 같이 주어져 있네요. 두 공장에서 엑셀 140단위 생산하고자 할 때 제1공장과 2공장의 생산량이 바로 연결된 것은, 그럼 일단 Q1 플러스 Q2 이게 얼마예요? 140이죠? 140. 그렇죠? 그럼 다공장 독점 기업이 총 비용을 극소화하려면 어떻게 된다? 각 공장의 한계 비용이 같아져야 돼. 그럼 MC1하고 MC2가 같아져야 돼요. MC1 이퀄 MC2로 놓으면 MC1 이퀄 MC2로 놓으면 100 플러스 4Q1은 180 플러스 2Q2. 그쵸? 그러니까 4Q1 마이너스 2Q2는 80. 일어나면 2Q1 마이너스 Q2는 40. 자, 그럼 이거하고 요거하고 뭘 연립해서 풀면 돼? 요거하고 두 공장의 생산을 합한 거 이게 얼마? 이게 140이 돼야 되잖아. 이거 두 개 연립해서 풀면 돼요. 이거 두 개 연립해서 풀면 자, Q1 더하기 Q2, Q1 더하기 Q2는 140. 자, 그리고 2Q1 마이너스 Q2 얘는 40. 그러니까 3Q1은 뭐야? 3Q는 180. Q1 얼마? Q1은 60. Q1 60이니까 Q2는 얼마? Q1 60이니까 Q2는 80이겠네. 그쵸? 자, 이것도 전형적인 문제 같아요. 11번. 모든 생산 요소 투입량이 2배가 될 때 생산량이 2배보다 많아지는 경우 규모에 대한 수익 최저. 그냥 정의 물어봤네요. 그쵸? 규모에 대한 수익 최저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규모에 대한 수익 증가라고도 말해요. 1번이 답이겠죠. 한계 대체율 차가운 뭐죠? 무차별 곡선상에서 우하방을 이동할수록 한계 대체율이 점점 낮아지는 거. 한계 변환율 최저. 생산 가능 곡선상에서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생산 가능 곡선 접선의 기울기 뭐죠? 한계 변환율이죠. 그럼 생산 가능 곡선상에서 우하방을 이동하면 생산 가능 곡선상에서 우하방을 이동하면 이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한계 변환율이 어떻게 돼? 점점 체증하는 거. 이게 한계 변환율 체증이에요. 그쵸? 범위의 경제 뭐죠? 한 개의 기업이 여러 가지 재물을 동시에 생산할 때 비용이 낮아지는 거. 이게 범위의 경제. 그럼 11번도 그냥 점수 주기 위한 문제예요. 자, 12번으로 갑시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 어느 기업의 비용 함수가 TC는 Q제곱 플러스 100. 어느 기업의 비용 함수가 TC는 Q제곱 플러스 100이와 같이 주어져 있어요. 이 기업의 장기 균형에서의 가격과 생산량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그럼 완전 경쟁의 장기 균형 보면 어때? 완전 경쟁의 장기 균형 보면 완전 경쟁 기업은 장기에 대해서 장기 평균 비용 곡선 최소점에서 생산해. 그쵸?
완전 경쟁 기업은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이 이렇게 있다면 장기 평균 비용 곡선 최소점에서 생산합니다. Q0만큼 생산하겠죠. 장기 균형 가격은 최소 장기 평균 비용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장기 평균 비용 곡선 최소점 찾으면 되겠죠. 자, 근데 사실은 이 비용 함수는 장기 총 비용 함수입니까? 단기 총 비용 함수입니까? 생산량이 0이면 비용이 100이잖아. 사실 얘는 단기 총 비용 함수예요. 그쵸? 문제 잘못됐네요. 그렇게 말하면 풀 수가 없겠죠. 근데 이 상수가 없으면 문제가 안 되니까 그냥 100을 썼나 보다. 그렇게 이해하고 풀게요. 그러니까 얘를 뭘로 보자고? 장기 총 비용으로 보자. 그렇지 않다 그러면 문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100, 이걸 상수를 그냥 더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풀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걸 장기 총 비용이라고 보면 장기 평균 비용은 뭐예요? 총 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눈 거. Q 플러스 Q분의 100 이렇게 되겠죠. 근데 장기에 완전 경쟁 기업은 어디? 장기 평균 비용 곡선 최소점에서. 그럼 최소점 찾으려 그러면 한번 미분한 다음에 0으로 두면 돼. DLAC 오버 DQ 1 마이너스 Q 제곱분의 100. 한번 미분한 다음에 0으로 두자. Q분의 100, Q분의 100이 100Q의 마이너스 1승 아니야.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 앞으로 가고 100Q에 마이너스 2승. 그러니까 뭐예요? 마이너스 Q 제곱분의 100. 그쵸? 그 최소점 찾으려면 한번 미분한 다음에 0으로 두면 돼. 그러니까 1 equal Q 제곱분의 100. Q 제곱은 100. Q equal 얼마? Q equal 10이겠네요. 그럼 장기 균형에서 몇 개 생산한다고? 10개 생산해요. 가격은 뭐랑 같아져? 최소 장기 평균 비용하고 같아진다. Q equal 10을 어디다 대입하자? 여기다 대입하자. 10 대입하면 10 플러스 10 얼마? 20이겠네요. 장기 균형 가격 얼마? 20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많이 풀어봤던 문제로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장기 균형 가격 20, 장기 균형에서의 생산량 10. 자, 13번. 환율 상승으로 나타나는 제이커브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이커브 효과라는 게 뭐죠? 제이커브 효과라는 게 자, 예를 들면 T 가로축이 시간이에요. 가로축이 시간. 세로축이 경상수지. 그렇죠? 세로축이 경상수지. T0 시점에서 평가 절하했어. T0 시점에서 평가 절하했더니 처음에는 경상수지가 악화되죠. 경상수지가 악화돼.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개선되는 거. 이런 모양 보이는 거. 이게 영문자 J자고 똑같이 생겼죠. 영문자 J자고 똑같이 생겼어. 그래서 제이컵 효과. 제이컵 효과라는 것은 평가 절하 실시하면 단계는 경상수지가 악화되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개선되는 거. 이게 제이컵 효과인데, 보기 1번. 경상수지가 단계 악화되며 시간이 지나면 호전되는 변화 양상. 이거 제이컵 효과 맞죠? 마샬 러너 조건과 무관하다. 그렇습니까? 마샬 러너 조건이 뭐죠? 평가 절하 실시하면, 평가 절하 실시했을 때 경상수지가 개선되려면 양구가 수입, 수요의 가격 탄력성 합이 1보다 커야 된다라는 게 마샬 러너 조건이잖아. 그러니까 제이컵 효과가 나타난다는 건 뭐죠? 단기에는 마샬 러너 조건이 성립하지 않지만 장기에는 탄력성이 커져가지고 마샬 러너 조건이 성립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마샬 러너 조건하고 관계 있는 거죠. 단계는 마샬 러너 조건이 성립하지 않고 장기에는 마샬 러너 조건이 성립한다. 그런 이야기니까 자, 마샬 러너 조건하고도 관련돼 있어요. 2번이 틀렸고, 수출입 수량 변동 조정에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이야기예요. 제이컵 효과가 나타나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이거예요. 환율이 1달러 1,000원에서 1달러 수출만 갖고 이야기할게요. 1달러 2,000원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자, 10,000원짜리 수출할 때 환율 1달러 1,000원일 때는 수출 단가가 10달러예요. 그렇죠? 그럼 수출 단가 10달러.
10개 수출했다고 합시다. 10개. 수출해가지고 번 돈이 얼마? 100달러예요. 100달러인데 환율이 1달러 2,000원 되면 5달러만 받아도 만 원 될 거 아니야. 그쵸? 5달러만 받아도 만 원인데 그럼 수출품 가격이 5달러로 하락했어. 5달러 하락했어요. 근데 단기에는 수출량이 별로 증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출량이 12개, 수출량이 별로 증가하지 않아. 12개 그렇게 됐어. 그럼 수출해서 번 돈이 얼마? 60달러. 경상수지가 오히려 어떻게 돼? 악화되죠. 그럼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해외에서 알려지겠죠. 한국산 제품값이 절반으로 떨어졌다. 알려질 거고 해외 판매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수출이 많이 늘어나요. 수출해서 번 돈이 얼마? 150달러. 경상수지가 개선되겠죠. 그러니까 제이컵 효과가 나타나는 제일 중요한 요인이 단기에는 가격이 변하지만 수출량, 수입량 이게 별로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보기서 한번 수출입 수량 변동 조정에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제이컵 효과가 나타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예요. 자, 보기 4번은 처음 봤을 수도 있는데 볼게요. 환율 변화 크기만큼 수입 및 수출 가격이 당장 변하지 않는 불완전한 환율 정가가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환율 1달러 1,000원일 때는 만원짜리 수출할 때 수출 단가 10달러, 환율 1달러 2,000원일 때는 2,000원이면 수출 단가 5달러. 그러니까 수출 가격이 바로 떨어지는 것처럼 설명했지만 기업들은 사실은 환율 변동으로 가격 조정 요인이 생겨도 수출 가격 혹은 수입 가격에 바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반영되느냐 그 비율을 전가율이라고 합니다. 전가율. 그럼 방금 제가 환율 1달러 1,000원일 때는 수출 단가가 10달러지만 환율 1달러 2,000원이면 5달러로 바로 반영된다. 100%다 반영되는 거죠. 이게 전가율이 1인 경우예요. 근데 현실에서는 기업들이 환율 변화로 가격 변동 요인이 생겨도 이걸 잘 조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가율이 1보다 작은 거죠. 이걸 환율 전가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가격을 잘 조정하지 않으면 수출량, 수입량은 더 안 변하겠죠. 마샬 러너 조건이 제이컵 효과가 나타나는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됩니다. 자, 그런 정도로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불안정한 환율 전가, 이거는 환율이 변해가지고 가격 조정 요인이 생겨도 기업들이 가격 조정을 다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수출량, 수입량이 별로 안 변해요. 그러니까 단기에는 어떻게 돼? 경상수지가 악화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14번. 이것도 점수 중요한 문제 같아요. 솔로 성장 모형의 황금률 뭐죠? 1인당 소비가 극대가 되는 균형 성장 경로. 그게 황금률이잖아요. 그렇죠? 황금률 1인당 소비가 극대가 되는 균형 성장 경로. 정의 물어본 것 같아요. 1인당 생산이 가장 커지는 겁니까? 아니죠. 1인당 소비가 극대가 되는 균형 성장 경로. 이걸 황금률이라고 말한다. 15번. IS 곡선상의 점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IS 곡선 뭐죠? 생산물 시장의 균형선. IS 곡선 생산물 시장의 균형선이에요. 생산물 시장이 균형이 되는 이자율과 국민소득의 조합. 자, 생산물 시장의 균형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생산된 거하고 유효 수요가 똑같을 때, 그쵸? 그러니까 생산물 시장의 균형은 유효 수요하고 생산량이 똑같을 때, 그쵸? 생산량이 똑같을 때, 혹은 총 소득이 똑같을 때 생산물 시장의 균형이잖아. 유효 수요 A, 얘는 뭐죠? 해외 부문 없다는 C 플러스 I 플러스 G. 이게 뭐죠? 계획된 지출 아니야? 계획된 지출. 그쵸? 계획된 지출이에요. 그러니까 유효 수요, 이게 계획된 지출하고 생산량이 똑같을 때 생산물 시장의 균형이 계획된 지출. 그러니까 계획된 지출하고 생산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은 재고 변화가 발생하지 않겠죠. 재고 변화가 발생하지 않아요. 발생하지 않는다. 그죠? 그러니까 계획된 지출하고 생산량 총 소득이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의도하지 않은 재고 변화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실제 지출하고 계획된 지출이 같겠죠. 유효 수요가 같아요. 계획된 지출이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의도하지 않은 재고 변화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15번 IS 곡선 상의 점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계획된 지출과 실제 지출이 일치한다. 계획된 지출과 총 소득이 일치한다. 의도하지 않은 재고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답은 4번이겠네요. 실질 화폐 잔고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한다. IS 곡선 생산물 시장의 균형선이죠. 화폐 시장하고 관계 있어 없어? 관계 없어요. 보기 1, 2, 3이 좀 헷갈린다고 하더라도 답은 바로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6번. 동질적 재화를 생산하는 두 기업만 존재하는 독점 시장의 역수요함수가 P는 60-2Q이다. 두 기업의 한계 비용이 모두 0일 때 꾸르노 균형에서의 시장 생산량과 완전 담합에서 시장 생산량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자, 거기서 두 기업의 비용 조건이 똑같죠. 두 기업의 비용 조건이 똑같으면 꾸르노 모형에서는 각 기업들은 얼마만큼 생산한다? 완전 경쟁일의 3분의 1만큼씩 생산한다. 그러니까 자, 반응 곡선 구할 필요 없이, 그쵸, 두 기업의 비용 조건이 똑같을 때 꾸르노 모형에서는 각 기업은 완전 경쟁의 3분의 1만큼 생산하니까 완전 경쟁일 때 생산량 구하는 게 더 간단합니다. 수요 곡선이 P는 60-2Q, 한계 비용 0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완전 경쟁이라면 뭐가 성립합니까? 완전 경쟁이라면 P 콜 MC가 성립할 거 아니야. P 콜 MC로 놓으면 60-2Q는 0, 2Q는 30, 그쵸? EQ는 60, Q 이퀄 30. 자, 요거 완전 경쟁일 때야. 그럼 꾸르노 모형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꾸르노 모형에서는 개별 기업은 완전 경쟁의 3분의 1만큼씩 10개 하고 10개 생산하겠죠. 꾸르노 모형 전체 생산량 몇 개? 꾸르노 모형 전체 생산량 20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완전 담합. 이건 뭐가 똑같을까? 독점일 때하고 똑같겠죠. 그럼 독점일 때 생산량 구해봅시다. 완전 담합하면 완전 담합하면 결과가 독점일 때하고 똑같아질 거야. 그러니까 독점일 때 생산량 구해보자. 수요 곡선이 P는 60-2Q니까 한계 수익 곡선은요, 수요 곡선하고 절편은 똑같고 기울기는 2배. 그쵸? 한계 비용 0이야. 그러니까 MR 이퀄 MC로 놓으면 60-4Q는 0, 4Q는 60, 4Q는 60, Q 이퀄 얼마? Q 이퀄 15. 그러니까 독점일 때 생산량이 15개니까 완전 담합일 때도 생산량은 독점일 때하고 똑같겠죠. 17번. 정상제인 X제에 대한 수요함수는 Q는 1200-4P이다. X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2분의 1일 때의 가격은, 수요함수가 Q는 1200-4P.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 2분의 1일 때의 가격 생각해 봅시다. 자, 수요 곡선이 우하향의 직선이에요. 수요 곡선이 우하향의 직선 이렇게 생겼어. 가격 P0일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 얼마?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 길이분의 이 길이, 요게 2분의 1이 되는 가격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P에 대해 정리하면 P는 뭐예요? P는 300 그쵸? 4분의 1Q 이렇게 됐잖아요. 그쵸? 300 4분의 1Q. 자, 가격 탄력성이 300 4분의 1Q. 그러니까 수요 곡선이 여기 절편이 300이네요. 그쵸? 절편이 300.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수요 가격 탄력성 2분의 1이 되려면 어때? 수요 가격 탄력성
자, 2분의 1이 되려면은 자, 여기 요 길이분의 요 높이 200분의 100 해가지고 얼마?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쵸? 그러면 X수의 가격 탄력성이 2가 되는 가격은 2가 되는 가격은 여기 300이니까 그쵸? 300이니까 요 길이분의 요 길이 이게 2가 되려면 그러면 요건 얼마? 200 이렇게 되겠네. 자, 그렇고 18번으로 갈게요. 화폐금융정책 운용체계에서 물가안정 목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중앙은행이 일정 기간 동안 달성해야 할 물가 상승률 목표를 명목 기준 지표로 제시한다. 그래서 물가안정 목표제에서는 중앙은행이 사전에 발표하죠. 올해는 인플레이션율,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2%로 유지하겠습니다. 사전에 발표해요. 맞고. 민간의 기대 인플레이션 형성을 어렵게 할 수 있다. 그럼 중앙은행이 올해는 인플레이션율,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2%로 유지하겠습니다. 라고 발표하면 소비자들이 쉽게 올해는 인플레이션율이 2%가 되겠구나 예상할 수 있죠. 그러니까 민간의 기대 인플레이션 형성이 쉬워집니다. 그렇죠? 기대 인플레이션 형성이 쉬워져요. 그러니까 2번 틀렸고 목표 달성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중앙은행이 올해 인플레이션율을 2%로 유지하겠습니다. 그렇게 발표했으면 실제 1년 지나고 나서 보면 목표 달성 여부를 바로 알 수 있죠. 자, 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을 완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정책을 마구 바꾸지 않겠죠. 왜? 물가 상승률을 유지하기 위해서 목표로 제시했던 것,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정책을 시행할 거니까 갑자기 정책을 바꾸는 일이 잘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도 잘 나타나지 않는다. 19번 볼게요. 자, 각국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실시했을 때 예상되는 상황이 아닌 것은 각국과 교역 상대국 을국의 모두 변동 환율제와 자유로운 자본 이동을 허용하는 상태에서 최근 몇 년간 각국이 경기 회복을 목적으로 양적 완화 정책을 시행했다. 자, 각국이 양적 완화 정책 대규모로 유동성 통화량 늘리는 거죠. 자, 각국의 양적 완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통화량이 대폭 증가하겠죠. 통화량이 대폭 증가해요. 대폭 증가. 통화량이 대폭 증가하면 이자율이 어떨까? 이자율이 하락하겠죠. 이자율이 하락해요. 이자율이 하락하면 자본 유출입니까? 자본 유입입니까? 이자율이 하락하면 자본 유출이 이루어져. 자본 유출이 이루어지면 외환 수요가 증가하고 환율이 상승하겠죠. 평가절하가 이루어져. 평가절하가 이루어질 거니까 각국의 순수출이 어떨까? 각국의 순수출이 증가하겠죠. 순수출이 증가한다. 총수요가 어떻게 될까? 총수요가 증가하겠죠. 경기는요, 총수요 증가하면 경기는 좋아질 겁니다. 자, 볼게요. 각국은 통화가치 하락을 통해 자국의 무역수지를 개선할 수 있다. 평가절하가 이루어지니까 순수출 증가하죠. 무역수지 혹은 경상수지가 개선돼. 각국은 대내적으로 통화량 증가를 통해서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다. 경기가 좋아져. 각국은 자국의 총수요를 확대시킬 수 있다. 총수요 증가. 각국의 양적 완화 정책은 을국의 무역수지 흑자를 가져온다. 그럼 각국하고 을국분일 때 각국의 순수출 증가하면 을국 순수출은 감소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을국은 경상수지 혹은 무역수지 적자겠죠. 4번이 틀렸네요. 20번. 어느 소비자의 X제와 Y제에 대한 효용함수가 U는 X의 0.5, Y 0.5 U는 X의 0.5 Y의 0.5 이와 같이 주어져 있다. 소득은 48이고
소득은 48. X제, Y제 가격은 8이. X 가격은 8. Y제 가격 2일 때 X제와 Y제에 대한 최적 소비량. 자, 우리 효용함수가 이유는 X의 알파성, Y의 베타성. X하고 Y제 수요함수는 뭐죠? X의 수요함수는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 px분의 n. 자, Y제 수요함수는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베타 py분의 n. 이거 다 알고 있죠? 자, 이거는 기본 이론에서 다룬 거니까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럼 만약에 효용함수가 이유는 X의 알파성, Y의 1-알파성 이렇게 생겼으면 X하고 Y제 수요함수 표수제. 자, X의 수요함수는 뭐예요? X의 수요함수는 알파m 나누기 px, 그쵸? Y제 수요함수는 1-알파m 나누기 py, 그쵸?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효용함수는 뭐예요? 효용함수는 알파도 0.5, 1-알파도 0.5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X의 수요함수가 뭐죠? X의 수요함수가 2px분의 Y제 수요함수 뭐 2py분의 이 도출 과정은 설명하지 않을게요. 수치 대입하면 되죠. 이것도 바로 답 찾을 수 있어. 이것도 점수 주기 위한 문제로 생각이 돼요. 자, 소득이 48이에요. 48. 자, X제 가격이 얼마? 8. 그러니까 X에 몇 개 구입할까? X에 3개 구입하겠네. 3개. 그쵸. Y제 몇 개 구입할까요? Y제 가격 2잖아. 그쵸. 그러니까 12겠네. 12. 이것도 점수 주기 위한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문제 보면 그래서 대부분 굉장히 빨리 풀어낼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응용 문제는 거의 없었습니다. 비용 편익 분석에 관한 문제만 약간 혼동했을 수 있지만 나머지 문제는 별로 고민 없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혹시 비용 편익 분석에 관한 문제를 틀렸다고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나머지 틀릴 거 전혀 없었습니다. 다들 좋은 성적 얻었을 걸로 기대할게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